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노회찬 의원이 2007년 대선 경선에 나섰을 때 대학생 팬클럽 회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김수민이 고인을 회고합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양승태의 마각을 가린 베일이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김프로가 사법농단 수사의 현재 좌표를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노회찬은 떠났습니다. 떠난 그를 대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할까요? 그만이 가지고 있던 넉넉함, 따뜻함, 강인함의 깊은 성정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노회찬의 장조카 노선덕 씨의 연결식 유족 대표 인사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7살 때 네발 자전거를 끌어주시던 모습, 함께 낚시를 하시던 모습, 명절에도 서재에서 독서를 하시던 모습, 길을 걸어가실 때의 모습들, 큰아버지를 따라서 걸을 때면 참으로 듬직했습니다. 그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지 함께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낮추셨지만 쉽게 대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강직한 모습만 보여주셔서 항상 기대고만 싶은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린 마음과 안고 계신 무거운 책임의 무게를 감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는 고민이 있어 큰아버지께 조언을 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당장 알 수 없을 때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라.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그 큰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섭니다. 그는 사적 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노회찬을 잃은 슬픔,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노회찬을 벼랑으로 몬 구왕만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노회찬의 품성을 누가 대신할 수 없겠지만 그의 이 품성을 열이 나누고 백이 나누고 천이 나눈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대신하느냐? 지금 극한의 상황에서 투쟁하는 이들 곁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믿고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행여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둘러싸여 갈 길을 가지 못할 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노회찬이 꿈꿨던 세상, 김용민 브리핑도 함께하겠습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정의와 평화 구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의 진심과 능력에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 뜻만은 놓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 서울 충정로 벙커원에서 노회찬 의원 고별 예배를 갖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벙커원 건물 3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면서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정전협정 65주년인 어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 송환되었습니다. 미군 유해는 다음 달 1일 공식 귀환 행사 후 하와이로 옮겨지고 유전자 검사를 거친 뒤 영면합니다. 북미 간 유해 송환이 재개된 것은 11년 만인데요.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이행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인사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나 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단순한 추천일 뿐이었다며 청탁으로 비친 점은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안 전 지사는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노회찬 의원은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말이죠. 이번 주간이 아주 굉장히 김수민 평론가에게는 힘든 주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실감이 잘 안 나고. 사실 저도 그래요. 아니 당장이라도 전화하면은 통화가 될 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 방문을 원내대표로서 하셨는데 조금 느낌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좋지 않은 기간이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좀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했고, 저는 이제 기차에서 핸드폰 보다가 이제 속보로 뜬 것을 봤는데 그때도 와전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죠. 목요일에 조문을 다녀왔지만 여전히 좀 실감을 못하고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좀 특별한 사이라고 소개는 하셨지만 제가 이제 노 의원이랑 압축적인 어떤 경험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뜸했었어요. 아하. 예, 뭐 활동 공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뵙지도 못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뭐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도 이제 뭐 할머니나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자주 뭐 1년에 두어 번 정도 뵙는 분들이니 그렇죠. 그때도 좀 실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때. 예, 아직까지 뭐 십몇 년 전 일인데도 그런데 노 의원 역시도 좀 저한테는 그렇게 남을 것 같고 제 마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차피 실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보내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내드리지 않겠다. 그제 추모 행사에서 배우 박중훈 씨 아주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노회찬 의원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가중될 것 같다고. 예,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아마도 진보 정치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생각이 날 것이고 그때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노회찬 의원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까이서 지켜봤던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 뭐 언론 보도로 많은 추모 기사도 나가고 있고 또 각자가 느꼈던 노회찬 의원에 대한 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덧 10년도 더 된 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 텐데 노회찬 의원의 한 정치 역정 1대목이나마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2006년 말 아니면 2007년 초였던 것 같아요. 호빵맨 노회찬의 대학생 팬클럽이라는 싸이월드 팬클럽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클럽을 개설했던 사람이 저이고요. 그래서 뭐 초대 클럽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노회찬 의원을 왜 지지했었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있고 그때 KBS 토론에서 출연했던 거를 제가 숙직실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고요. 아하, 예. 아, 정말 속이 많이 시원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는 그때 의회판 쿠데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구 세력의 대반격이라는 측면에서 군에 있으면서도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런 판국의 진보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모두 깨트려 버리면서 판도를 바꿔놓았던 그런 정치인이 노회찬 의원이었었고 여담이지만은 노회찬 의원이 그날 원래 KBS 토론에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 아니었었습니다. 김석연 변호사라고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그분이 원래 정책 토론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뛰어난 사람이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것도 까딱하면은 준비를 잘못해서 그냥 원래 패널대로 나갈 뻔했던 거를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해서 노회찬 당시 사무총장이 나가게 됐던 것이죠. 속도 시원하기도 하거니와 정치라는 게 뭐 저항을 하고 또 진보적인 스탠스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좀 웃겨야 된다. 사람이 좀 웃겨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2005년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3년 차였던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스타일상 그 즈음에 집권 중반기에 거국내각 카드를 꺼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허. 근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거는 거국내각 카드는 민주노동당 이 진보 정당에도 주어질 텐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이었고 그때 저의 생각은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노동당 쪽으로 연정이나 이런 걸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논의해보자. 그런데 이런저런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노동당에서 주장을 했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라든가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가 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서 대화를 해보는 것, 어떻게 결과가 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저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을 두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그냥 무턱대고 거부하지 않을까.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인사들이나 정파들 대다수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그냥 단칼에 거부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고요. 단 한 명의 정치인만이 정책적 명분을 제시하면서 논의해볼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회찬 의원이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노회찬 의원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이것을 3대 조건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내가 들어가서 활동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 직후에 제가 민주노동당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원래부터 아는 당원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리더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텐데 누가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것으로 뭐 술자리에서도 얘기하고 토론을 한 결과 노회찬 의원이 가장 적격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회찬 의원을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내세우려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처음으로 대학생 팬클럽 개설을 했는데 쪽수가 딸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대학생 당원들은 절대 다수가 이른바 자민통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에 몸담고 있었고 그쪽은 이제 노 의원 쪽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생 팬클럽에 가입한 대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모여서 그런 얘기 하다가 맥없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 노회찬 의원을 비판적으로 봤던 그룹들은 진보정당 그룹에서 말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뭐 사람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명분과 이유로 노회찬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지. 그분들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만 비판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한국 진보 진영에 이른바 자주파 대 평등파라고 하는 정파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PD 대 NL. 예. 네, PD하고 평등파를 좀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강기갑 의원이 처음에는 자기도 뭔지 몰라서 PD는 평등의 약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시죠. 정말요? 네, 네 실화입니다, 실화. 강기갑 의원이 실제로 그런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PD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또 혁명주의적 노선이라서 노회찬 의원이 걸었던 대중정당 노선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이 80년대 몸담고 있었던 정파 같은 경우는 인민노련이라고 그 노동운동 그룹은 NL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지만 PD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D 그룹 내에서도 노회찬 의원한테 비판적인 분들은 또 꽤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파 구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뭐 8, 90년대 여러 가지의 뭐 반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인민노련에서도 초기에는 NL 그룹이 들어왔다가 우리가 소수파가 될 것 같은 데서 뛰쳐나갔던 그런 역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는 얘기를 하자면 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NL 쪽 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조직적이기 때문에 대학생 당원들도 절대 다수가 NL 쪽 자주파 이쪽으로 속해 있어서 저희 쪽은 굉장히 이제 조직이 딸리는 그런 상태였었고 근데 이제 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대학생들을 그냥 허투루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생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용이 됐었고 저도 노회찬 캠프에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 출근했을 때가 제 생일이라서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바로 그 전날에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첫 공판이 있었던 날이었었어요. 근데 참 노회찬 의원이 고지식하다고 싶었던 게 제가 노회찬 의원이었다면 삼성 엑스파일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선 중간중간에 일부러 공판 일정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회찬 의원은 경선에 집중을 해야 돼서 공판 일정을 미뤄버렸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고지식하신 게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황실 근무로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출정식 할 때 각 지역 지역위원장들한테 연락 돌려서 좀 오실 수 있냐 해서 체크도 하고 또 이제 전화로 거의 뭐 눈치 싸움이죠.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이렇게 매겨서 작년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노회찬 의원의 가까운 측근 중에 오재영 씨라고 계십니다. 오재영 씨 유명한 분이죠. 이재영 씨가 유명한가요? 두 분 다 유명하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사실 제가 노회찬 캠프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고 사실은 노회찬 의원보다는 그 두 분이 저하고 더 추억이랄까 이게 더 있는 편이에요. 이재영 선생은 세상을 떠났죠. 이재영 선배는 2012년 12월 12일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네. 오재영 선배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참 노 의원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을 사건일 텐데 제가 처음 상황실 근무할 때 이제 그 실장 역할을 하시던 분이 오재영 선배였었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오겠다, 못 오겠다, 혹은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밝혔다라고 보고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준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홍보 논리, 메시지 전략 이런 걸 좀 짜보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이 그때는 뭐 대학생 정치 참여가 별로 없었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하더라도 이제 좀 단순한 일을 맡기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조금 전략에 관한 일들을 맡겼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도 드리고 당시에 또 심상정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던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그때 이제 권영길은 민주노동당의 과거, 노회찬은 현재, 나 심상정은 미래다 이러면서 기염을 토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올리면서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바닥치시라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를 강조하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노 의원이 그걸 이제 연설 때 소화를 하시기 시작을 하시고 심 의원이 그러고 나서 접어버렸어요.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아, 그래요? 예, 그런 또 기억도 납니다. 심 의원이 연설 끝나고 퇴장하시면서 아이고 저 말을 누가 당하냐 이렇게 퇴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 배후에 제가 있었던 것을 또 고백을. 이렇게 또 깔때기를 대시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문했던 것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내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 스스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은 뭐 제가 건의를 드려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센스로 소화를 하셨던 부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좋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계속 노회찬 의원이 1등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정세 분석팀으로 들어가서 본선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노회찬 의원실 식구들이랑 BBK나 도곡동 땅 이런 거 막 파헤치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미 경선을 통과할 것 같고 이명박이랑 붙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선거를 준비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경선이 좀 치열해지면서 아 당내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엄청난 마타도어와 학생 선전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때부터 좀 짧지만 각별했던 추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포지티브한 홍보 논리를 맡았었다면 그때부터 노회찬 의원에 가해지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반박 그 역할을 제가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정치적 경호실장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듣긴 했었고 노회찬의 차지철이 바로 김수민 평론가였다. 예, 그런 비난 또 나중에야 듣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맡게 된 것이 노회찬 의원한테 가해졌던 공세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었고 오히려 저보다 한 10년, 15년 선배들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예,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같은 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잠깐이긴 했었지만 진보정당 실험이 잘 안 되니까 시민운동가들이나 뭐 개혁적인 지식인들이랑 같이 개혁신당을 만들었었고 예. 개혁신당만으로 또 안 되니까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에 따라가지 않았던 통합민주당이랑 또 합쳐가지고 선거를 또 준비를 했고 노회찬 의원이 원래는 활동 지역이 강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서 지역 공천까지 받았는데 당시에 복권이 안 된 상태인 것이 드러나서 아하. 그리고 묘하게도 그 공천은 나중에 한나라당 의원이 되는 고진화 의원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과정도 거치고 또 노회찬 의원 쪽에서 우리가 잠시 진보정당 실험을 접고 들어왔는데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다시 이탈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니까 그때의 경력을 가지고 공격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식당 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잘 안 돼서 조금 더 큰 식당에 종업원으로 잠깐 일한 거를 문제 삼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보 정당이 아닌 보수적 야당과 손을 잡았다. 이게 이제 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진보 정당 추진할 때 모른 척하거나 김대중 총재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렇게 욕할 수 있나 이런 얘기도 또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노회찬 의원이 사실 90년대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공격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노회찬 의원은 댓글 부대의 아마 첫 피해자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룻밤 사이에 수백 군데 사이트에 노회찬 의원을 비방하는 동영상이 일제히 올라온 적이 있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합숙이라던가 이런 집단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했었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대단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음해 동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잡아냈어요.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올렸는지. 그런데도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당해서 넘어가는 게 있었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사설로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글이 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배우자시죠. 김지선 선생님이랑 이제 뭐 공보물에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하는데 이 선거 너무 힘들다. 토로를 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노동당 내에 어떤 정파의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그 안에서 열세였습니다. 그게 드러났던 게 2004년도 총선 때 비례대표 8번으로 밀려났던 거. 그것만 봐도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당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던 것은 정파들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평당원들이 그냥 노회찬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을 한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다 해체 재정렬이 되면서 노회찬 의원이 3등으로 결국에 경선을 마무리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원래 이제 2등이나 1등 할 수 있었는데 3등이 된 건 김수민 평론가의 그 전략 부재, 전략 실패였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까요? 뭐 그렇게 평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참 하나 재밌는 기억이 떠오르는 게 막바지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도 다른 거 접고 전화 작업만 하고 있었어요. 당원들한테 전화 거는 거를. 저뿐만 아니라 뭐 의원실 보좌관부터 해서 모든 선거운동원들이 각자 원래 하고 있었던 업무들을 다 작파하고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 작업 다 끝나고 이제 투표까지 완료가 되고 인터넷 투표가 많으니까 개표도 그날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전해진 소식은 1차 투표에서 2위 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때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들도 그렇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오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잠실 당 대회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또 새삼 나게 되네요.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캠프에서 상근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고 사실 노회찬 의원을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후보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도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많지는 않은 기회였지만 남들이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또 같이 술을 먹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 노회찬이라는 인간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의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느꼈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노회찬 의원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TV 토론 능수능란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에서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사실 저도 뭐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주 가까이 오랫동안 지냈던 동지도 아니었었고 근데 제가 겪은 노회찬 의원은 굉장히 수줍은 소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노 의원이 이제 경선 전에 각 지역들을 많이 도시다가 정식으로 경선 투표 일정에 잡히고 나서는 좀 숨고르기 겸 해서 사무실에 자주 계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커피를 드시는데 커피를 보면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노 의원은 그걸 또 굳이 전자레인지에 데피세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오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데 굉장히 누가 정치인이고 누가 팬인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이제 더 쑥스러워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전에 들었던 얘기는 노 의원이 좀 사람을 잘 못 챙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샤이한 분이니까? 또 굉장히 지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컴플렉스를 안겨다 줄 수가 있거든요. 지적인 사람이. 권영길 의원하고 좀 대조가 됐는데 권영길 의원들은 기자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편하게 대하는데 노회찬 의원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제가 딱 떠올린 게 권영길이 YS 스타일이고 노회찬이 DJ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딱 떠올리게 됐고 그리고 제 개인 취향이겠지만 샤이하고 남 잘 못 챙기는 스타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슷한 사람이라서 지지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회찬 의원은 대중정치인, 제도권 정치인이었었고 남들이 그냥 노동조합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당을 일찌감치 외쳤던 분이라서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또 그분이 유연하고 실용적이다라는 데 이견을 달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 좀 우경화되었다. 노회찬은 개량주의자다 이런 평가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그 개량주의가 어때서라고 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개량주의자다라는 데는 합의를 한 셈이 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노회찬의 특징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건 사실이지만 첫 번째 특징은 대단한 원칙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어긴 한데 유도리라는 것이 있는 분이긴 했지만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원칙에서는 거의 고집불통 분이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느낀 것도 그랬었고요. 대표적인 단적인 사례들이 이분이 자기 인터뷰할 때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던 그런 정치인은 진보정당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네,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오해, 공격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한 번도 그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꾼 적이 없으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2007년도에 제가 겪었던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정책 기조를 봐도 당시에 권영길 후보는 이제 NL그룹 지지도 받고 했기 때문에 북방경제론 비슷한 것들을 폈었어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신성장 동력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진보 진영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을 했었는데 노회찬 후보가 오히려 분배 중심의 어떻게 보면 고전적 좌파의 입장에서 경선을 또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도 오히려 유용하다고 봤던 게 그때의 이제 북방경제론이든 심상정 후보의 히트를 했었던 세박자 경제론이든 이명박이라고 하는 CEO 정치인에 맞서기 위해서 나온 대안담론의 성격이 있었는데 저는 진보정당이 진짜로 이명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칙을 다시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 대선 때 기조를 가장 잘 짠 사람은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예, 이회창 후보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이명박을 향해서 내지른 일성이 뭐였냐면 돈이면 다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탄식을 하면서 저건 민주노동당 입에서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이명박은 가짜 경제고 민노당은 진짜 경제다. 뭐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먹힐 것이며 그리고 우리다운 일인가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문국현 씨도 출마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내가 경제 더 잘해요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이회창 씨가 도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노회찬 후보 역시도 그 당시에 뭐 성장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 북방경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민노당이 원래 견제하고 있었던 그것이 옳고 다시 한번 대선에서 강하게 이명박에 맞서면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원칙을 또 캠프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던가 흉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때 뭐 어떤 분들은 노회찬 저 사람은 보수 정당으로 갈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가 다 입증이 됐죠. 끝끝내 계속해서 진보 정치의 깃발을 지키셨고 그리고 2007년경에는 노 의원이 많이 공격당했던 것이 2004년 총선 때 지역구 출마를 안 했고 2000년 총선 때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등을 떠미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노회찬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 지역구 출마 경력으로 쳤을 때는 그만큼 진보정당을 위해 희생한 정치인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노회찬 의원의 인간미 세 번째는 남 탓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욕을 잘 하지 않으세요. 하루는 이제 MBC에서 그때 신경민 의원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100분 토론에 민주노동당 경선 후보들이 출연을 한 적이 있었고 사실 노회찬 의원도 사람인지라 TV 토론이 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한미 FTA에 관련해서 토론을 좀 잘 못하셔서 스스로 생각해도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 자료 화면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신 적도 있었을 만큼 조금 침체기였던 적이 있는데 2007년 그 경선 토론에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른 후보보다 훨씬 잘하셨고 그 상태로 바로 사무실로 돌아오셔서 마침 제가 야근 중이었다가 술 한잔 하면서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토론에서
권영길 의원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영길 의원 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여담이지만 그때 권영길 의원을 수행해서 토론회장에 왔던 분이 바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박용진 의원이 그때 굉장히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권영길 의원이 땀을 많이 흘렸던 것은 훗날에 본인이 해명을 하시기도 했지만 이분이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목욕법을 예전에는 온탕 냉탕을 오가는 목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마침 좀 반신욕을 하셨답니다. 근데 반신욕을 하다 보니까 땀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그게 좀 이제 저희 뒤풀이 술자리에서도 잠시 화제가 됐는데 노회찬 의원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길 선배는 엄청 젊은 것이다. 저렇게 건강 체질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제기될 수 있는 경쟁 후보인데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지자들이 또 철없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였는데 본인이 일단 처음에 권영길 선배는 아주 젊다. 우리가 그 나이 돼봐라. 예,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자르고 넘어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남의 흉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뭐 노회찬 의원이 무조건 두둔을 하거나 넘어가거나 하진 않고 뭐 같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더라도 비판을 하더라도 핵심만 딱 한 단어로 딱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남 욕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건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었고 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는 노 의원께서 굉장히 면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쌀국수집을 점심 삼아 먹기로 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마침 마주쳤던 사람이 김두수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두관 씨 동생. 맞습니다. 김두관 의원 동생이고 이분이 원래는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초창기 당직자였어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동당에 갈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예전에는 많았었던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두수 씨가 민주노동당 탈당을 하고 참여연대 활동을 하다가 개혁국민정당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갔었고 그때는 2007년에는 문국현 캠프 쪽에 그때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 캠프로 가지 않고 문국현 캠프 쪽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우연하게 쌀국수집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었죠. 그때 두 분 대화를 들어보니까 한 4년 만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김두수 씨가 가시고 나서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일행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저 친구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볼 수 없다. 뭐 민주노동당의 많은 분들은 김두수 씨를 배신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그리고 하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이었나 그날이었나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던 이상범 씨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 의원이 김두수 씨나 이상범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남아있는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떠난 사람이 변절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김두수 씨에 대해서도 당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당에서 오히려 잘 뒷받침을 못 해줘서 떠나보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패배했던 2007년 9월 9일 좀 뒤늦게까지 뒤풀이하면서 저하고 둘이 얘기했을 때였는데요. 김문수, 이재호 씨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 의원이 욕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은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하고 더 이상 뭐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 남은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영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노회찬 의원과의 만남 그리고 노회찬 의원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쉽게 남을 탓하고 또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의 어떤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한테 아직까지 좀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우여곡절도 너무 많이 겪어서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었었던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서 겪고 또 그것이 제 인생에서 영향을 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제가 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인생의 행운이었고 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던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배들이나 또 의원실 관계자들한테 지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봐도 끝이 없는 노회찬 이야기, 특히 리즈 시절의 노회찬 이야기 오늘 소상히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진보정당의 역사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고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2015년 4월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나온 정치인 노회찬.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는데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은 유신 때문이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어느 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을 선포했다. 그게 이제 라디오 뉴스에서 그 급보해가지고 나오길래 그게 우리가 늘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였거든. 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국회 해산 이러면은 그건 의원 내각제에서는 할 수 있고 대통령제는 못 하고 이게 중3 고1 때 늘 시험에 나오는 중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또 시험은 의식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못해요 이게 정답이거든. 국회에서는 못한다고. 영국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뉴스가 방금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번 특별선언에서 첫째,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게 내가 아니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혹시 내가 좀 이 중요한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라디오 뉴스를 버스에서 듣자마자 집에 가서 이제 그 책을 찾아봤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그렇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럼 내가 들은 뉴스는 뭐냐. 저 그 주요 그 공영방송이 엉터리를 얘기할 리는 없고 그럼 내가 잘못 들었냐. 이런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 바로 그 길로 국회로 간 거야. 몇 살 때인데요? 그때가 17살 때. 진짜 대단하시고 뭔가 달라요. 국회로 갔는데 그때 국회가 이제 지금 여의도로 옮기기 직전이어가지고 서울시청 옆에 서울시의회가 있어요. 세종로 쪽에. 예, 세종로. 그게 국회였어. 그리고 그 국회는 사실 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앞을 버스 타고 지나는 데거든. 지나는 데인데 그걸로 다시 갔어요. 갔더니 국회 앞에 아침에 못 봤던 그 장갑차가 딱 있고 무장한 군인 2명이 이러고 있는. 너무 놀라서 행정부가 그때는 중앙청이라 해가지고 광화문 거기 걸어갔지. 걸어가니까 거기는 또 탱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나오니까 그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있는 데잖아. 광화문 사거리. 그때 나는 신문이라는 게 집에서도 이제 한자 공부한다고 신문 받아봤지만 신문이 그 다음날 신문이 그 전날 밤에 나오는 줄 몰랐어요. 지방에 보내는 거는 이제 1판을 전날 밤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짜 신문을 밤새 이제 기차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된 줄 내가 알 리가 뭐가 있어. 보니까 그 다음날 짜 신문이 파는 거야. 근데 그 신문의 일면 탑이 뭔가 하면은 국회 해산 한문으로 주먹만한 글씨로다가.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샀어요. 사실 그 신문은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배달될 신문이지만 이제 국회 해산이 맞다 이거지. 일단 현실화됐다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헌법을 어긴 거잖아. 법률도 어기고. 그러면 다시 4.19 같은 게 일어나는 건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겁이 나는 거야. 무섭고. 내가 또 어른 없이 혼자 살고 있었지. 근데 아침에 신문이 왔는데 같은 회사 신문인데 제목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판이 달라지면 제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나는 몰랐던 거예요. 제목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유신 선포. 예를 들면 같은 조선일보인데 어제 본 거는 국회 해산인데. 그래서 그 신문을 지금도 갖고 있어.
두 개를 다. 왜? 그날부로 이제 내가 인생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유신에도 놀랐지만 유신이 선포됐는데 국회가 해산됐는데 그 국회는 바로 그 1년 전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인데 네네네. 대통령이 그걸 1년 만에 해산시켰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드라마틱한 나는 그럼 전쟁 나면은 뭐 집에는 어떻게 가냐 뭐 머릿속에 별별 생각이 다 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세상에. 겉으로는. 내가 보는 게 이제 조용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난 점점 더 이상한 거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신문에 보니까 구멍이 뻥뻥 나. 기사가 삭제된. 하얗게. 그럼 이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책방을 딱 갔더니 그 전부터 내가 보기는 봤지만 사지 않았던 어떤 잡지. 막 정부 반대하는 기사 마시려고 하는 그 잡지가 엊그제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그게 달이라는 잡지인데 아저씨 달이지 내가 어제도 본 것 같은데 그 책방 참 많이 다녔어요. 나는 책을 그때는 주로 이제 뭐 문학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가면은 집에 갈 때 책을 사. 가서 다 봐. 네. 그래가지고 책방 문 닫기 전에 또 가. 네. 또 사러. 그러니까 책방 주인이 몇 번을 그러니까 야 너 아까 책 샀잖아.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너 돈도 없을 텐데 그 책 다시 가져와. 그럼 내가 그냥 바꿔줄게. 아주 그런 내가 서점 주인을 때문에 책도 많이 봤는데 그 책 어디 갔어요? 하니까 뭐 그 책 왜? 살려고요. 한번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니 밑에서 책을 하나 탁 뽑아가지고 감춰진 그 책을 싹 뽑아서 몰래 나한테 싹 주는 거야. 나도 자연스럽게 주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싹 뽑아가지고 넣는데 그 스릴. 그게 책 내용보다 더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받는 영화에서나 본 그 스파이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내가 막 탐독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잡지를 보다가 보니까 그 잡지가 이제 주로 그때 뭐 김대중 씨를 이게 대변하는 김상현 씨라는 사람이 발행인 김상현 의원 이 국회의원 여러 번 했던 이제 그 좀 중진이죠. 그분이 이제 발행인으로 있던 일종의 야당지 비슷한 거였어요. 그리고 진보 그 잡지에서 내가 김지아라는 사람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찬 총리가 서울대생 그때 서울대 내란 업무 사건으로 연루된 사건도 신문에 안 나는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를 이제 탐독하게 됐죠. 근데 막 그 잡지의 반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논문 같은 거 어려워서 그런 거는 그냥 건너뛰고 좀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읽고 그렇게 해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정치 현실을 좀 알게 된 거예요. 됐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상현 씨한테 전화를 했지. 직접이요? 고등학생 때? 저한테 제가 이 다리지 애독자인데 여쭤볼 것도 많고 내가 이제 몇 학년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 고등학생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광화문의 당주동에 사무실로 오라 이게.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갔지 그 길을. 학교 파하고 이제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니까 이제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혼자 있더라고. 어디 컴컴한 데서. 누구냐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 걸었던 노회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이라고 그러시죠. 저는 2학년 몇 반 노회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왜 왔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보고 너무 좋은 게 많고 또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듣고 여쭈고자 이제 왔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참 훌륭한 학생이다. 근데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 그 다음에 찾아보라. 이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참 이 기성세대는 똑같구나. 꼰대들. 기성세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씨알의 소리를 봤는데 여기는 또 더 나이 드신 분이야. 발행인이. 함석헌. 완전히 수염이 그때만 해도 70대 전화를 했지. 또 전화. 남북 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을 쓰셨던데 제가 만나 뵙고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을 읽었다. 뜻으로 쓴 한국 역사라고. 그것도 봤거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많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 이분은 또 가서 대구로 가서 만났지. 근데 잘해 주시더라고.
잘해주셔가지고 이분은 뭐 너 대학부터 가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기환. 그분도 만나셨어요? 그분은 이제 만나러 하랬더니 이제 강연장에 오라 해가지고 그때 흥사단이 그 명동 한복판에 있었어요. 지금 명동 무슨 극장으로 돼 있는 거긴데 그래서 거기서 강연하는데 사람이 그 좁은데 막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닥에 앉고 의자에 다 못 앉아가지고 강연 내용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막 격식 없이 팍 이제 얘기를 듣고 근데 더 좋았던 건 뭔가 하면 듣고 나왔는데 들어갈 데는 없었는데 전투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혹시 끝나고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긴장. 그 전투 경찰들은 막 이렇게 그물망 방패 들고 있는 좀 무서운 그 옆을 싹 걸어가는데 짜릿해. 그게 좋아요? 강연 내용보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뭔가 이제 현장감 있잖아. 현장감. 일촉즉발해.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그 데모해야 되겠다. 박정희 유신은 잘못된 거니까 데모에서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근데 데모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대학을 가야 된다. 사실 나 별로 대학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자꾸 집에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도 삐라 뿌리고 막 이제 학교도 그것 때문에 며칠 쉬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이제 방학이 앞당겨지고 막 그랬거든. 친구들한테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겨울 방학 앞당겼다 해가지고 고맙다 막 이랬는데 우리가 막 1학년 때도 데모하고 2학년 때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데모는 대학교 가서 하는 거다. 대학교 갈 때까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데모하려고 대학을 간 거고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정외과 정치학 전공하는 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제 다른 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정치는 내가 좀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가면은 공부 별로 안 하고 데모에만 전념해도 학사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게 정치 외교학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 길을 간 거지. 근데 역시 가보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적 장학금도 받고 막. 공부 안 해도. 공부. 시험 칠 때만 학교. 그때는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아카데미였지.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우리는 시험 칠 때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진짜 남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분이 이렇게 알려줘야. 우리는 뭐 남다른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배우지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네. 정답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2012년 10월 21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 연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그 두 번째 버스는 출발점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은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사이 그 복도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어쩌다가 결근을 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새벽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 전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서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아주머니들을 50대 60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줌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고 있는 줄 의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지금은 몇 년째 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저 남일당 그 건물에서 사라져간 그 5명들도 역시 마찬가지 투명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9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지만 이분들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손에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정당의 공동대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그 시각까지, 그리고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심상정 후보를 앞장세운 진보적 정권 교체에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진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넣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유서를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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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일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 바로 삼성 엑스파일. 개요는 이러한데. 지난 1997년 안기부는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도청한 대화 가운데는 검찰 간부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돌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8년 후인 2005년 거론된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전직 검찰 간부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됐고 노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돼 무죄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화가 오간 시점이 노 대표의 폭로보다 8년 전 일로 중대한 공적 관심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잃게 되고 2013년 입장 표명을 하는 노 의원. 국회를 떠나며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 회장의 지시로 그룹 부회장과 유력 일관지 회장 등이 주요 대선 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 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을 담은 녹취록이 8년 후인 2005년 공개되었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건국 이래 최대의 정, 경, 검, 은 유착 사건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주요 관련자인 주미 한국 대사와 법무부 차관이 즉각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그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보도한 기자 2사람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떡값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국회의원 1사람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시 8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으로 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목으로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 회장, 뇌물 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 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입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내 최대의 재벌 회장이 대선 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회계망측한 판단을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허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노회찬에게서 배지를 떼가는 것에 목표점을 둔 당시 수사검사는 누구였을까? 현재 검찰도 안기부 엑스파일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삼성그룹의 법무팀에 과거 검찰 식구들이었던 변호사들이 많아서 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서우정 삼성 법무팀 부사장과 지난해 서울고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노회찬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의원직을 앗아간 당시 대법원의 수장, 대법원장은 누구였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들은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까? 공제에 불이 붙은 마당이어서 KTX 해직 승무원이신 김승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KTX 해고 승무원의 투쟁 4,526일 그 시작과 끝에 함께 해주신 저희들에겐 항상 따뜻한 삼촌 같았던 분 노회찬 의원님은 늘 소수 약자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강자와의 싸움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머와 품위를 잃지도 않으셨습니다. 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평생 살아오셨으나 우리는 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남기신 뜻,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모여 펼쳐나가겠습니다. 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항상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옆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모습 기억하고 그 뜻 이어가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추도사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면 좋겠습니다. 회찬이 형,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불러볼게요. 형,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세요. 더 자주, 더 멋지게 첼로를 켜고 더 아름다운 글을 더 많이 쓰고 김지선님을 또 만나서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물 맑은 호수로 저와 단둘이 낚시를 가기로 해요. 회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다음 생은 저도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만나는 첫 순간부터 형이라고 할게요. 잘 가요, 회찬이 형. 아시죠?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고인과 14년 동안의 우정을 간직하고 계시는 영화배우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박중훈 님. 제가 형님이 이번에 미국에 계실 때
문자를 보냈어요. 길지 않은 문자였는데, 형님 오랜만입니다. 전 형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쭉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님께 한 말씀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 저 주문이에요. 듣고 계시죠? 이제 겨울에 뜨거운 굴국밥 누구랑 먹습니까? 형님 그리워요.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그리움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아,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이 자리 모든 사람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젠 당신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만나겠습니다. 김프로?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노회찬 의원을 보내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동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우리 정의당이 살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말고는 없다. 자기의 쓰임새는 몸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못 선택했다 하면 하실 일이 더 많고 담당해야 할 역할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몸 던지는 것으로 자신의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 잠시간의 수치나 오욕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곁에 남아서 롱런 하는 것이 역사에 기여하고 진보 정치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슬펐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양심을 가지셨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정치자금법 때문에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인당 1년에 이제 2천만 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게 정치자금법이어서 본인이 이제 4천만 원을 수수한 것이 이제 문제고 부끄럽다라고 이제 유서에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하자 그러면 어쨌든 1년에 1인이 낼 수 있는 거가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 또 1인당 할 수 있는 거는 또 익명기부는 또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하니까 정치자금법에는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아무리 뭐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받아주겠는가. 그리고 어렵게 쌓아온 정의당과 뭐 여러 지금 기회들이 나 때문에 날아가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하실 일이 훨씬 더. 아니 그저 돌파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앞서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마음속으로 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사립한다는 국민들이 물론 보수 매체를 비롯해서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수준이 저급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하고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나머지를 싸잡아가지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었을까 싶은 마음에 일주일 내내 참 황망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이 안 계시면 우리가 작은 노회찬이 돼야죠. 예. 끝까지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 네.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지난주에는 이제 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무사도 그렇고 뭐 노회찬 의원 소식도 그렇고 큰 이슈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묻혀서 지나간 부분이 조금 있는데 대법원의 민낯이 속속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과 대법원의 굉장한 신경전,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벌어지는 이런 거의 전투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이제 국가보상을 원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상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한테 칭찬을 받으려 했다. 이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이제 뭐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한 가지만 조금 뭐 바로잡고 가자 그러면 보상이라는 단어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합법일 경우에 이제 쓰는 거라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상이라고 했죠. 이 보상일 수가 없죠. 배상이지. 그렇죠. 이게 이제 배상 판결이 2013년에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하고 2심에서 사실은 다 졌어요. 근데 2012년에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법에서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상이라는 거는 합법적이지만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위자료 측면으로 주는 거고 배상은 불법 때문에 생긴 것을 정말로 말 그대로 물어주는 거여서 이거는 불법이니까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배상을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고 이제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법원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하드에서 이제 발견된 문서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강제 노동자 판결 관련해서 외교부하고의 관계가 어떨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이제 대외비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보고서가 이제 발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만 보자 그러면 그때 일본 기업들이 상고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 지금 와서 이제 되돌아보니까 A안, B안,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놓은 거죠. 1안은 피해자를 만약에 이기게 해줄 경우에 이게 파기환송 돼가지고 고법에서 이겨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확정돼 버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이.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교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내용을 썼는데 요렇게만 언뜻 흘러 들으시면 외교부하고 일본 기업들하고 혹은 일본 외교부하고 외교적으로 혹시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을까? 그래서 그냥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외교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해외에다가 자기 법관들을 파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8년부터 이제 중단이 됐어요. 판사들의 제외 공관 파견 이런 것들이 굳이 판사들을 거기다 파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 문제를 두고 외교부와 법원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 해외 이렇게 파견 나가고 좋은 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이제 처우 문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걸로 외교부하고 좀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 이기면 좀 그렇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송을 그러면 이걸 또 뒤집어가지고 지게 하는 거는 약간 애매하니까 그냥 소송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지연시킬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 외교부에 절차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표현이 웃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요거 괜찮다라고 1안, 2안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올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에 전면 중단됐던 판사들의 재외공관 파견이 2013년부터 재개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2안대로 결정이 나가지고 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2013년 이후로 지금 5년이 넘게 재판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판사들의 처우 내지는 좋은 뭐 해외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끊어진 거 좀 살려보려고 구미에 맞게 정말 이 재판 가지고 또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 강제징용 당한 우리 국민들이 일본 기업 좀 혼내주십시오 하고 배상금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냈던 소송인데 이 소송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들 처우 조금 높이는데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재판 거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당시에 대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 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가 페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게 지금 이런 비슷한 게 있었다는 취지로.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제 막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한 발 물러섰어요. 아니 내가 이게 전체 공개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공개로 뭐 아는 사람들만 보게 쓴 거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일부 이렇게 또 표현의 오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집단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해 들은 얘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스멀스멀 또 한 발 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부 언론에서는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부장판사, 그러니까 연구관 출신의 다른 부장판사한테 또 취재를 했더니 이상하긴 이상했다. 이례적이었다. 왜냐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묵혀뒀다는 거예요. 묵혀두고는 배당을 자기한테 해가지고 결국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왔다. 이런 또 증언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게 2013년에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대법관 4명이서 진행하는 소부라고 하는데 소부가 있고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전부 다 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판결들은 대법관 4명들이 모여있는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고요. 이건 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아니면 판례를 바꿔야 된다, 이런 좀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전부가 다 모여가지고 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이거는 그냥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계속 짬시켜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한 이틀 논란이 되면서 계속 여기저기서 이제 막 보도가 나오니까 대법원이 오늘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금요일인데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이제 올리겠다고 뒤늦게 밝혔어요. 이게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들이 이게 납득하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언론 보도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있었던 거는 아니고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판단을 오래 하고 있었다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아닌 얘기고요. 5년 동안이나 이걸 끌지 않고 전원합의체에다가 올리자. 어려우면 전원합의체에다가 올려가지고 판단을 했어야죠. 근데 소부에다 가져가다가 그냥 계속 짬시켜놓고 있다. 이제서야 스멀스멀 움직이는 게 저는 단언컨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승소한 걸로 확정될 거예요. 왜냐면 어렵고 어쩌냐고 해도 그때는 또 정색하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걸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건 왜 그러냐? 그게 정의여서 그런다기보다도 여태까지 법원이 해온 행태를 보면 두드러 맞고 치부가 드러나야 그제서야 자기들이 부랴부랴 여론 눈치 보면서 하는 게 거의 패턴처럼 굳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시간 좀 지나면 아마 배상 판결이 됐던 걸로 확정이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면 사실 안 되죠. 박근혜 때라면 어떻게 판결 났을까요? 만약에 그때 상고법원하고 뭘 좀 바꿔준다. 이게 크게 아마 이슈가 돼가지고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재판을 그냥 판결을 뒤집을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아니 뭐 이런 놈의 법원이 다 있어요. 존재할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법원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사법행정권을 본인들이 남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건데 이 사건 말고 부산 지역에서 이제 스폰서 판사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또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모 전 판사 사건이 지금 이제 계속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정무수석, 현기원 전 정무수석하고 친분이 있는 판사가 뭔가 이상하게 또 재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법원, 법원행정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막 했거든요. 법원이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어요. 문 전 판사 사건은 별건 수사로 보인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은 참 이유로 드는 게 굉장히 궁색합니다. 법원이 이미 제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라 그러면 법원이 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이걸 강제로 가서 털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달라고 해봐라 이런 건데 지금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주고 있거든요. 안 주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쳤는데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줘보세요. 이거 이렇게 시간 버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인사심의실이라고 있어요. 법원 행정처에 여기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인사심의실에 대해서도 법관 인사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아니 뭐 이게 뭐 국가가 뭐 중대한 비밀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계속 기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수사하고 있는 특수일부 검찰은 막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혐의들이 양 기관이 언론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언론 플레이라고 하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이런 언론을 대하는 정도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면 검찰이 대학생이다라고 치면
법원은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거의 영장을 기각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도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런 형태를 법원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검찰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사 중인 사건이. 근데 이게 일부 언론사들에서 단독 보도의 형태로 기사화돼가지고 내용이 계속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단독으로 풀어져 나와가지고 그 뭐 취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내용을 알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막 이제 막 알려지고 그러면 다른 언론들이 또 받아가지고 그 내용 대해서 막 쓰고 그러면 검찰이 그걸 받아서 다 묶어가지고 영장을 쳐요. 그러면 법원이 또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기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면서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검찰의 입장이 나오고 지금 이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기각되는 내용들이 잘 모아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넣었는데 어떻게 기각됐다. 뭘 이유로 기각됐다. 왜냐하면 기각될 때는 또 그렇게 이유를 자세하게 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도 약간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의 판단들이 꽤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계속 이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아마 이 패턴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또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아마 법원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소신이 지금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읽히는 것이 어떻게든 법원이 흠집이 좀 덜 잡혀서 권위를 좀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이상한 소신이 좀 엿보이는데 아마도 자기들의 그런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계속 지금 비슷한 행태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러다가 스스로 굉장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판사들은 지금 전부 다 조사 대상이거나 아니면 물갈이 됐거나 그렇거든요.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자기들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뭐 이걸 가지고 행정부 딜을 하고 자기들 이 처우 늘리는데 사용하고 뭐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사람들이 다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감추고 지키고 뭐 이러려고 자진해가지고 조금 드러내고 사죄하고 내지는 법원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다. 제대로 이번 기회에 수술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드러내놓고 사죄하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훨씬 지지를 보내고 깔끔하게 신뢰를 할 텐데 자기네들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는 너무 두려우니까 감추고 덮으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 너덜너덜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져서 굉장한 낭패를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오늘 저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일 김 프로가 무엇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명수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렸습니다. 임종원이 슬슬 불기만을 바랄 뿐. 네, 이렇게 쓰셨는데 임종원이 불까요? 글쎄 임종원이 분다기보다는 저는 검찰이 찾아내서 몇몇 사람들의 입을 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법리가 아니거든요. 유죄까지 받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USB를 통해서 수사가 이제 계속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빨리 끝날 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감입니다만 금전과 관련된 그냥 지금의 얘기하는 직권남용을 넘어선 약간 말도 안 되는 스캔들 형태의 큰 사건들이 분명히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판사들이 주축이 되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영장 안 내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다 모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뭐 그래서 임종원이 자진해서 불거나 판사들이 자진해서 불다기보다는 판사들의 금전과 관련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다른 이런 흠결들을 검찰이 찾아내서 입을 열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원으로 이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웃음이 나요. 이른바 최고 브레인이라고 꼽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대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단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무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속 시원하게 검찰에 의해서 민낯이 다 드러나더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받고 이번에 제대로 환부를 도려내고 가봅시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한 적이 있느냐,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지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뭔가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한 선에서 덮고 끝내려고 하는 정도의 의지밖에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만천하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거를 제대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판단 계속 하시다가는 정말 나중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든 걸 있는 대로 다 오픈하고 제대로 수사받고 이참에 그냥 다 털고 가자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했다가는 법원 판사들로부터 내가 고립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인지. 이유가 근데 뭘까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자기 개인적인 뭐 이런 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사법사는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에 남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대법원을 법원 수장으로 법원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수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고 제대로 처벌받고, 그리고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스템 만들어서 제대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라고 다그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괴롭더라도 그걸 해야죠. 그걸 해야만 본인이 개혁을 하겠다, 법원을 제대로 한번 사법부의 독립을 이뤄내보자 라고 지금 평생 얘기한 것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판사분들이 조금 사회하고 좀 격리돼서 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히려 훌륭하고 모범적인 판사일수록 사회적인 인간관계는 굉장히 좁거든요.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딸깍바리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재판은 훌륭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고우면하고 좀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아마 많은 상당수의 판사들은 법원이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해지는 거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는 덮고 좀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끝까지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미 판은 검찰이 독이 오를 때까지 올라서 어쨌든 강제 수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언론 플레이하고 이 영장 기각하고 이렇게 버티다가는 진짜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욕 보일 대로 욕 보이면서 자기들이 하기 싫어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 수동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워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강한 입장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과는 별개로 지금 자리에서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남에게 한 번도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온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온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뭐 이쯤 되면은 이제 양승태가 이제 소환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뭐 어쨌든 양승태는 한번 부르기는 부를 거예요. 사법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텐데, 근데 양승태를 부를 정도 된다 그러면 어지간히 어설프게 해가지고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다른 여러 가지 판사 비위와 관련된 것이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기업 총수들 부르던 것처럼 뭐 삼성 관련된 수사라 그러면 이재용이 나오면 그 수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가 나온다 그러는 거는 이제 이 법원 수사가 마무리돼서 이제 끝난다. 가장 마지막에 부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부르기에는 수사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영장이 계속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니까 딱 떨어지게 저쪽에서 영장 기각을 못하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그냥 일반적인 특수수사의 곱절 뭐 3배, 4배 이상 힘든 수사가 진행될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계절이 조금 바뀐 다음에야 찬바람 좀 불고 양승태가 출석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절이 바뀐 다음에 가을쯤에 뭐 가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을도 지나가서 뭐 찬바람이 조금 더 매서워지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 참. 법 전문가들이 만약에 처벌이 되면은 서너 배 정도 가중 처벌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법을 잘 아니까 범죄 의도는 분명하고요. 실상은 범죄지만 이 법 논리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은 남들은 몰라서 감옥 갈 걸 이 사람들은 알아서 감옥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면 이거는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뭐 여태까지 법원이 보여주는 행태 그리고 문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강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을 좀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을 해버린 이런 기가 막힌 법원. 이런 법원에 대해서 이 법원이 한마디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사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 이런 건데 아니 이걸 그냥 넉넉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게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원치주의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그래서 검찰도 지금 독이 바짝 올라 있기 때문에 뭐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호락호락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아무튼 이 썩어 빠진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좀 무너진 시스템 좀 살리는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좀 진행되기를 하여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쉽시다. 네네. 네, 다다음 주에 봐요. 알겠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더위는 식혀질까요? 소나기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더위는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몰고 온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은 동해안에 비가 내려 동해안에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폭염이 완화되겠지만 서쪽 지방은 폭염이 더 강해지면서 종다리도 폭염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만큼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내일 벙커원교회 노회찬 의원 고비열 예배 실황 중계까지 보내드리고 일주일 쉰 다음 돌아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